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인사하네요. 자, 오후 특강인데, 특강이라는 말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작년까지는 이제 레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 1시간씩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행했던 이제 프로그램인데, 무료였어요. 작년까지는 계속 무료로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여러분 시간의 효율 같은 것도 많이 따지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들르다가 자꾸 빠져요. 이래저래. 주로 또 빠지는 게 민사법 공부 때문에 또 많이 부담 때문에 물론 이제 민사법 열심히 해야 되죠. 제일 이제 중심이 되는 과목이긴 한데 일단 이 헌법이 같은 과목도 제가 이제 형사법 빠지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형사법은 어차피 이제 빡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민사법 쪽에 이제 무게를 실는 게 더 점수 획득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할 수 있는데 이 헌법은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수를 충분히 딸 수 있고 고득점까지 할 수 있는 과목인데도 이 투자를 조금 잘 못해가지고는 늘상 이제 좀 애매한 점수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이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헌법 투자를 좀 덜해서 다른 과목에 투자한 효과가 있으면 좋아요. 박수 쳐줘요. 근데 결국은 민사법 점수도 제자리면서 헌법 점수도 제자리. 예. 그게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민사법 점수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될 과목이고, 이 점수가 이렇게 팍팍 달라지는 과목은 아닌데, 헌법은 조금 이제 주기적인 투자만 하면 점수가 확 올라요. 그래서 이런 과목에 이제 투자를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해서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예, 유료로 전환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라도 듣자.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전환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동영상도 이제 촬영되니까 나중에 필요에 따라 동영상을 뭐 들을 수도 있고 뭐 또 실강으로 오늘 청강도 해보시고 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에 했던 이제 사례하고는 또 전혀 다른 이런 맥락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이제 우리 키노트 제일 첫 페이지 이제 2페이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잡아야 될 개념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그 사회규범, 법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규범이라는 상위 개념 속에 자, 법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면 사회규범은 어떤 공동체 사회 하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어진 다양한 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셜 노엄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뭐 도덕규범, 윤리규범 이런 것들도 있고 관습의 형태로서 발전되어 온 규범도 있고 종교 영역의 교리규범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법이라는 거, 즉 헌법 해서 이제 법이라고 다루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자, 요게 특징이 있죠. 다른 것들은 보면은 그 국가가 나서 직접 구속하는 성격은 없어요. 하지만 법규범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가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직적인 강제력을 가지는데 이게 사회 구성원 전부죠. 전 구성원. 요걸 합치게 되면은 어떤 게 일어나냐면 대국민적 구속력, 대외적 구속력이란 개념으로 종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할 때도 보면은 그 법규명령 이런 것들이 대국민적 구속력,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거 아닌가 이런 걸로 구분하잖아요. 법규명령, 행정명령을.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법규명령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법규범의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는 명령 체계, 행정입법 체계, 그걸 이제 줄여서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들 먼저 좀 잡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요 밑에 것들은 볼 게 없습니다. 예, 선택형 관련해서는. 요번 강의는 완전 선택형이에요. 사례형 이쪽으로 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뭐 경성, 연성 이런 거 사례할 때 좀 봤지만은 선택형에서는 별로고요. 자,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한번 가보는데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우리 사례형에서는 지금까지 쓰인 예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객관식에서는 단독 문제로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제 객관식 파트인데, 자, 합헌적인 법률 해석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어쨌든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이죠. 최고법이다. 자, 근데 이 최고법은 전면에 나서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 깡패들의 조직에 최고 뭐 대부가 있는데 이 대부는 항상 뒤쪽에 있지 전면에 나서 가지고 뭐 지휘하고 이러지 않죠, 그죠? 전면에 나서는 것들은 제2인자, 즉 법 중에서는 법률이 나서요. 그래서 법률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명령이나 이런 그 아래 것들을 관리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지 이 헌법은 항상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법률을 만드는 입법자의 입법권 이런 것들이 자 제2인자로서
아주 이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입법권의 존중. 이거는 우리 헌법 조문에도 40조에 가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일반적인 법 정리권은 국회가 가진다는 걸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이 한 나라의 최고 룰이라는 틀 속에서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자.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 주자. 이게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요걸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 이제 개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거예요. 그죠? 합헌적 법률 해석. 예. 요게 적용된 주문 형식이 규범 통제의 주문 형식이 뭐냐면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되는 조항의 전부를 위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일부의 의미를 이제 특정을 해서 그 부분만 이제 위헌 결정 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합헌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되는 법률을 해석을 한 다음에 위헌적인 소지는 빼버리고 합헌적인 부분만 남겨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입법권 존중의 취지가 들어가 있는 주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바로 이제 주문 형식으로서는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아시고요. 자, 이런 이제 해석이 작동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작동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두 문자로 이제 다합법해서 이제 외울 건데요. 그 법률이 다의성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돼요. 그래서 어떤 법률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합헌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좀 위헌적인 요소,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위헌으로 평가해서 폐지시키고 또 만들게 할 거냐, 아니면은 위헌적인 요소로만 쓰지 말라고 하고 합헌적인 부분만으로 쓰라고 할 거냐, 이 문제인데 후자예요. 폐지시키고 또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던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론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지문 나오는 게 일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자, 일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조문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 요게 이제 오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의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해석 기법이거든요. 우리가 제목 자체가 합헌적 헌법 해석이 아니라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읽고 있잖아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이는 법률을 해석하는 기법이지, 즉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한 해석론이지 헌법 해석 기법이 아닙니다. 근데 맨날 보면은 헌법 해석의 기법이다 해가지고 또 오지문이 나오니까 요 두 가지 대비 잘 하시면 개념 정립됐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사 잘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계가 제일 이거보다 더 개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한계인데 문, 목, 수 해가지고 세 가지 이제 두 문자로 이루어지는 한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그림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헌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가치 범위 내에서 존중을 해줄 수 있는 거지,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가치를 넘어서까지 합헌으로 봐줄 수는 없다. 두 번째,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설정한 문장의 뜻이나 입법 의도를 넘어서까지 법의 내용을 변동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요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두 문자로 요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오지문, 대응 같은 것들이나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은 뭐 요런 그림 같은 것들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합법, 문목수 이렇게 이제 두 문자씩 하시면 되는데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3페이지 키노트 3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그 제2절 헌법의 해석에서 로마자 1번 내용은 아예 보지 마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이제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 두 문자가 이제 상자가 두 개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다합법 문목수이거든요. 문목수는 이제 문을 평생 제작해 오신 전문목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만 제작하신 전문목수님. 자, 이분은 워낙 이제 전문성이 크다 보니까 잘을 안 되고 눈대중으로 뚝딱뚝딱 해도 다 수치가 합법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문목수가 손대면은 다 합법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내려가면 이제 헌법의 제정, 개정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자, 헌법을 이제 제정하는 거하고 개정하는 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개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헌법의 이제 제정이라는 말은 처음 제작된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대한민국을 전제로 해서 헌법의 제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 이 대한민국이 한번 망해야 돼요. 망하고 나서 새롭게 헌법을 제작하는 이런 현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보는 이제 이론인데 누구도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별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개정은 맨날 논의가 나오죠. 정권만 바뀌어도 헌법 개정하자고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헌법 개정 논의는 끊임없는 논의라 여기가 이제 출제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따질 게 몇 개 있는데 보시면 헌법의 개정에서 의의는 아주 쉽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한계 가면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인 의미들이 있어서 사례형에서는 조금 활용도가 있지만 실제 지금까지 사례형에서 활용된 예는 없고요. 그래서 괄호로 묶고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다음 요 내용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해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조항 상호간에는 이론적인 차등은 인정해요. 하는데 다만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예, 요 의미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차별과 힘의 차별을 구분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결국 이제 어떤 의미냐면 헌법조문간에도 보면은 그 위상 차이가 있죠. 위상 차이. 그래서 누가 봐도 뭐 국민주권 원리, 인간 존엄성 조항 이런 것들은 보면 최고 위상을 갖고 있는 조문이 맞아요. 근데 어떤 조문에는 보면은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법률로 정한다.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들도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뭐 자연의 법칙이거나 섭리라거나 그런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스케일, 실정에 맞춰서 그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한 거지. 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것들하고 비교할 정도의 어떤 위상과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조문간에는 이론적으로, 즉 다른 말로 반대로 하면 논리적으로 차등을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느 정도가 이제 유용하냐면 통일적 해석의 관점에서, 즉 헌법의 다양한 조항들 중에 어떤 조항의 의미를 분석을 하려고 할 때 그 조항만 보고 해석하는 경우는 잘 없죠. 일반 법률 해석도 보죠. 예, 판례가 어떤 법률 해석을 할 때 보면은 뭐 문제된 특정 조항만 가지고 명확하냐 불명확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 조항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전체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합 해석 또는 통일적 해석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논리적인 차별을 부여하는 것들이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인간존엄 같은 가장 최상위 조항의 가치를 가지고 나머지 관련 조항들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일적 해석의 방법론으로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통일적인 해석의 의미를 넘어가지고 힘의 차이, 즉 어떤 헌법 규정이 다른 헌법 규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폐지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의 구별까지도 가능하겠는가 했을 때 그거는 우리 헌재가 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결론이 이제 한목에 이제 나오려면 정리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헌법 규범 동등 효력설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헌법 규범 동등 효력설. 네,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그래서 헌법 규범은 서로 힘은 똑같다. 효력은 똑같고 다만 이제 위상 차이, 의미 차이만 있을 뿐이다. 힘이 똑같다는 말이 이제 어디서 이제 작용되냐면 자, 이게 헌법규범 위헌심사 부정설입니다. 헌법규정, 자, 위헌심사 부정설. 네, 요거는 여러 차례 이제 객지문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개정된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불가능하다. 사법시험 지문. 그 외에 여러 가지 국가고시에서 나온 지문인데 동그라미예요. 그죠? 그래서 헌법 규정은 위헌심사 안 된다는 말은 자 보세요. 어떤 헌법 규정을 헌법에 기초해서 위헌심사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은 뭐죠? 헌법 규범은 효력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통제를 못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끌어내는데 여러분들이 헌법 규범 동등효력설이 이제 논리가 필요하고 요게 나중에 헌법 소원, 위헌법률 심판에 가면은 다 쟁점으로 따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결론을 청론에서부터 이제 안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됐어요. 변천 조금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제4절에서 본문 그 첫 번째 두 문자 상자는 안 보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수 이론 파트라서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두 문자 상자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헌정사 문제로 출제가 아주 빈번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세 줄 듭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개정헌법부터 제4차 개정헌법까지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국가안위에 관한 국민투표를 개정의 한계, 즉 개정 금지 조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틀어서 해석하면 5차 개정 이후부터 이제 없어져서 지금까지 한계 조항이 없다. 그냥 개정을 금지하는 어떤 조항, 특정 조항을 이런 것들을 우리 현행헌법절에서는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계 조항 2차부터 4차까지 갔다라는 걸 두 문자로 엮으면 한의사거든요. 한의사. 그래서 이제 한방의사, 예, 그 표현을 이제 끌고 와서 양의사 말고 한의사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줄된 대로 가볼까요? 이제 줄 전에 위에서 다시 줄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헌법 규범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사나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겠는가? 즉 헌법 규정을 대상으로 헌법 심사가 되겠는가? 부정설입니다. 결론은. 자, 현재는 헌법 111조 등의 규정은 위헌 심사의 대상인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고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 하에서 이념적 논리적인 가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자, 이념적 논리적, 이걸 줄이면 이론적으로는 이 말입니다. 이론상 차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통일적 해석의 관점을 넘어서 헌법 규범 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효력상 차이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자, 이론상 차별은 동그라미, 효력상 차별은 X죠.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헌 심사는 안 된다. 네, 헌법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심사 안 된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한국헌법의 개정 절차가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거 보통 포기하죠. 포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왜냐면 그 제공결투포요 이런 순서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순서는 이제 국가고시에서 좀 다뤄지긴 했지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키워드들이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제한 단계부터 한번 보세요.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자, 요 안에 제가 두 문자를 넣을 겁니다. 자, 과반수의 과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대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공고 내려가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는데 숫자 2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리고 국회 의결 내려가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요한다 했는데, 자, 숫자 6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일단.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 내려가면은 대통령은 국회 의결 후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3, 30일에 3 동그라미 쳐봅니다.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요 내용의 출제율이 헌정사업 문제 중에 한 7, 80% 정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서대로 이렇게 보세요. 과대 263. 여러분이 이제 다니던 이제 그 학부 시절에 학과에 대표가 있었는데 이 친구 이름이 263이에요. 그래서 264 시인처럼 저항의식이 투철해가지고 등록금 면제도 그 동결도 받아내고 참 이 친구 때문에 좀 혜택받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죠. 과대 263 기억나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사례형 공부해 봤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보자면은 이 절차들이 경성헌법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경성헌법 조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 개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중 의결 정족수, 국회 정족수도 3분의 2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가중된 국회 의결 정족수와 국민투표 제도 이런 것들을 둬가지고 일반 법률보다는 훨씬 어렵게 구성되기 때문에 이걸 경성헌법 원칙의 채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거나 혹은 일부를 배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위헌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편찬은 볼 거 없고요. 헌법 수호 쪽으로 가보십시오. 자, 여기는 이제 저항권을 다룰 텐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시민불복종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저항권 개념만 잘 하시면 되는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저항권은 그 개념이 총체적 헌법 침해에 대해서 국민이, 나라 주인이 실력적으로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어요. 포인트는 총체적인 헌법 침해 상황에서 실력을 통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장치, 요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서 요건 효과가 다 나와요. 자, 총체적이란 말이 단순한 어떤 헌법 위반 사항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헌법 위반 사항들을 대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거든요.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헌법재판도 있고 권한정의 같은 헌법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동 장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이런 이제 위반들까지도 국민들이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고, 헌법 질서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는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헌법 질서가 완전히 이제 정지 상태에 놓여.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헌법재판조차도 가동이 안 되는 이런 이제 헌법 침해 상태를 예정을 해서 그때는 이제 나라 주인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헌법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 권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폭력 행사도 예정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수호 장치란 말이 뭐냐면 헌법 개혁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고 질서를 바꾸려는 장치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는 보수적인 개념이다. 네, 이런 의미들을 이제 잡아내셔야 돼요. 보수, 폭력 이런 것들.
자, 근데 이제 밑에 판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헌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자, 대법원은 부정설을 취해요. 저항권 부정설. 근데 헌재는 긍정설을 취하는데 지금까지 저항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한 사례는 없어요. 자, 그래서 부정설, 긍정설, 근데 여기서 헌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 충족 사례가 없다. 요거까지 아셔야 되거든요. 예. 통진당 사건하고 통진당 해산 사건하고 그 입법 절차 중에 그 날치기 입법 절차의 하자라고 하는데 날치기 그 법안 처리 절차 이런 데서 지금 막 물리적인 어떤 싸움이 있고 이래 가지고는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왜 그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발휘했어요? 물으니까 저항을 하려고요. 저항권 행사 이랬거든요. 통합진보당 사례에서도 그 전 이석기 전 그 국회의원이 그 폭력조직단을 만들었어요. 폭력조직단. 그래서 이제 왜 폭력단을 만들었느냐, 이제 혁명단이라고 하는데 왜 만들었냐 했더니 대한민국이 국법질서가 완전 썩어가지고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여차하면 전환하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전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항권은요 헌법을 지키려는 장치죠. 당신처럼 헌법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저항권 요건 충족 못 하셨어요? 해산. 날치기 사례에서도 왜 그 동물국회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대체했느냐 하니까 날치기 막으려고요. 막 이러니까 그 날치기는요 의회 제도를 둔 나라에서는 아주 평상적인 문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의회라는 것이 투쟁과 타협의 그죠? 장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파벌들끼리 모여가지고 싸워서 하나의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나라를 이끌자. 싸우라고 만든 게 의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날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다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인 헌법 침해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진보적인 목적으로 진보적인 개혁 수단으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체적인 헌법 침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단순한 입법 절차에 하자. 날치기, 예,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헌재가 입법 절차의 하자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저항권이 두 차례 주장됐지만은 다 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그럼 대법원은 왜 부정을 하고 헌재는 또 왜 긍정하는가 이제 이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이 대법원 판례는 그 민청학년 사건하고 김재규 사건 두 건에서 대법원 이제 저항권이 문제됐었는데 다 이 군부정권 시절의 판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군부 정권이 전두환 이런 박정희 이럴 때 이제 판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 까부수고 새 정부 그죠? 나쁜 정부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을 제공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저항권은 천부인권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실정법상 권리인데 우리 헌법전을 뒤져보니까 저항이란 단어가 안 나오니까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자, 근데 우리 헌재는 89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활발하게 실제 재판을 하는 민주 시절의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87년 민주 정권이 들어선 시절에 내려지는 판례다 보니까 이제 소신껏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권국가에서 나라 주인이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야지. 나라가 망해가는데 살려낼 수 있어야지. 되죠? 네. 그래서 헌재 판례는 민주 시절의 판례이고 대법원 판례는 군부 시절의 판례라 이렇게 눈치를 보느냐 안 보느냐 정권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저항권부터 처벌이죠. 자, 책으로 들어가시면은 로마자 1번의 저항권 첫 줄을 한번 봅니다. 저항권이란 공권력에 의한 총체적 헌법 침해에 대해서 총체적인 포인트죠. 더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 국민이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수호가 포인트죠.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력이 포인트죠. 그게 총 세 가지. 총체적, 실력적, 수호 장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논점 세트에 있듯이.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논점 세트 내용 그대로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저항권 그 두 문자로 요건 효과가 이렇게 조폭 보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요건 자체나 효과 자체를 막 적절히 묻는 문제는 지금까지 형성이 안 되고요. 요 개념 자체가 요건이고 효과거든요. 개념만 잘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 다음 넘어가 보는데 이 방어적 민주주의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보기 위해서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방어적 민주주의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발전된 개념이거든요. 자, 방어적 민주주의,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일컫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 앞에 자유가 딱 들어가는 개념이 현대적 민주주의 유형인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민주주의 이론이 왜 나왔냐면 히틀러 때문에 나온 거예요. 히틀러와 그 나치당. 예, 그래서 네, 그에 대한 이제 반성적 고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제도나 이념을 얘기하거든요. 자, 히틀러 빌런이죠. 나치당, 빌런 정당. 자, 히틀러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뭐 수권법 이런 게 히틀러는 워낙 유명한데 히틀러는 이제 그 집권 여당이 된 다음에 여당의 당수로서 이제 수상이 되죠. 내각이 수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집권당의 이제 수장으로서 수상을 하면서 이제 뭘 만드냐면 수권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요. 그 법 내용이 뭐냐면 집권한 이제 자기들이 집권한 그 의회 안에서 그 히틀러를 총통령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법률을 만듭니다. 총통령은 뭐냐면 대통령 자격하고 국회의장 자격을 다 가지는 이런 이제 국가를 완전히 거느리는 이런 이제 실력자를 이제 개발을 한 게 총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통령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총통령이 돼 놓고 뭘 할 때마다 국민투표니 이런 민주주의 방식 같은 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회 법 만들 무렵에 보면 꼭 국민투표를 걸어요. 전쟁하고 싶은데 어때요? 게르만 민족? 예. 그러면 막 가이스트 막 독일 말로 막 게르만 정신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가이스트 하면서 뭐 우리는 어쨌든 살아남자 이러면서 우리 이 우수한 민족이 지금 뭐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한 90 몇 %씩 찬성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자 뭐라도 해보자 이래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법 만들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하고 더 나가서는 자국민들을 강제로 총 주가지고 내보내요. 강제로 징병해가지고 나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뭐 타인들만 해친 게 아니라 자국민들까지 강제로 동원을 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만든 이런 이제 빌런과 빌런 정당들에 대한 이제 그 고려인데 결국 이제 이들이 뭘 했냐면 민주주의의 방식을 악용을 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그죠? 법률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적인 법률, 입법행위 이런 걸 통해서 법치주의적인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또 국민투표 이용하면서 국민의 뜻이니까 나가서 죽으셔야죠. 이런 식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주의 방식을 그대로 썼지만은 자국민들을 해친, 인류를 해친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주의의 포용성으로는 막아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이제 한계를 설정한 겁니다. 한계 또는 방벽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서 민주주의는 원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인권 개념을 위해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 민주적 합의의 대상 속에 자유의 가치는 담을 수가 없다. 즉 자유를 말살하는 내용의 민주적 합의는 그 자체로 부정된다. 이런 이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히틀러 같은 존재들의 이제 통제를 위해서 또 이런 빌런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본권 실효제도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뭐 표현의 자유나 뭐 특정 기본권들의 뭐 항목을 두고 그런 이제 기본권 가치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다. 누가 하냐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독일에는. 자, 그다음에 나치당 이런 이제 새로운 나치당 이제 신나치당 이런 게 나올까봐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요거는 수입이 안 돼 있고 우리나라는 요거는 수입하지 않고 요것만 수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조 상위 가면은 위헌정당 강제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독일에서 넘어온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정당해산 제도에는. 그게 이제 맞는 거죠, 원래 틀에. 근데 독일 헌법에 보면은 프라이하이리히트 발음이 좀 하여튼 독일 말로 프라이하이리트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정확히 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수입을 할 때 그 자유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우리 헌법전에는 자유라는 용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판례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해석을 보기 위한 전초로서 우리가 이제 요걸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는 주로 이제 보수, 그걸 또 넘어서 극우라고 칭하는 분들이 보면 이 용어들을 워낙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안 좋은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인류의 희생을 겪으면서 발견해낸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가치.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정사, 요거는, 조금, 요번 강의 성격은 좀 안 맞아요. 안 맞죠. 헌정사 문제 같은 거 우리 하나 포기해도, 점수 내는데 전혀 하자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집중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헌정사는 좀 넘겨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에 대한민국 국가 형태 볼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도 국적법을 가보시면 그 스토리텔링만 이렇게 두 문자 스토리텔링만, 이게 또 이제 완전 불이타거든요. 이 영역 자체가. 보통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법이 개정되거나 하면 다루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 그 개정된 조항을 이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한데, 그래도 이제 오지문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또 이것저것 섞어 넣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응하려면 약간 스토리텔링 정도만 두 문자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왼쪽에 두 문자 상자 보시면 그 사모기출이라는 두 문자가 있고요. 이제 요 부분이 출제율이 엄청 높아요. 선천적 취득 파트이죠. 요게 출제율이 제일 높고요. 자, 요것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천적 취득. 국적을 취득하는 게 이제 후천적으로 귀화하거나 국적 회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국적을 부여받는 경우들이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자, 선천 취득은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합니다. 자, 괄호 안에 그 양계라는 말에 포인트를 줘보세요. 양계. 예전에는 부계 혈통주의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법이 아버지 계열의 혈통만 가지고 출생과 더불어 이제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아무리 그 어머니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민이어도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면 우리 국적을 바로 안 줬어요. 남녀 불평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는 이제는 부모 양계열의 혈통을 다 선천적인 국적 부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문이 이제 읽어보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민인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또는 모가 옛날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또는 모가, 이제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 자, 그리고 내려가서 그 부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의 사망 당시 부가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바로 이제 출생과 동시에 또 주어집니다. 요걸 유복자 조항이라고 합니다. 네, 유복자 조항. 이렇게 외우는 게 쉬워요. 익숙한 말이 아니겠지만, 배복자에 남길 유자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아이만 남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런 이제 자녀들을 유복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돌아가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분이 그 무렵에 우리 국적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으면 바로 그걸로 국적을 부여하는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예외적으로 이제 출생지주가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그 원칙 조항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읽어보면 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모두 무국적일 때, 이럴 때는 그 위에 그 혈통주의 규정으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출생지주의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이 확인만 되면 바로 국적을 줍니다. 자, 그 정도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괄호 이제 가보죠. 괄호 보시면은 한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아, 버려진 아이죠. 버려진 아이. 포기할 때 기자 아닙니까? 자, 이 기아는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버려졌는지, 고아가 됐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 난민 보트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 맞아가지고 다 죽고 이 아이만 이렇게 대한민국에 흘러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정 조항을 둡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고아는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해주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요게 출제율이 제일 높다고요, 국제법에서는. 그래서 사모기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인기의 수 두 문자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복수국적 파트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복수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하나만 무조건 가지도록 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는 이제 외형상 또는 형식상으로는 복수로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두 국적을 다 행사는 못하지만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왔는데요. 이 복수 국적이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일단 그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하고 우리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해서 복수가 되는 경우를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외국인인 사람이 우리 국적을 이제 복수로 갖게 되는 경우의 기준은 일단은 그 외국인이라는 제목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들은 조금 이제 검증 요소들이 좀 투철한데 진정성 확보, 여기도 쓰죠. 진정성 확인이 필요해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뭐 K 문화 이런 것들이 워낙 대단하니까 지금 국적 요구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많긴 한데 근데 그 중에 보면 꼭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자기 범죄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한 용도로서 남의 나라 국적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원국적 포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에 원국적을 포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네가 진지하면은 버려봐 이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 국적이 이제 부여되는데, 근데 만약에 1년 내에 원국적을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 내려갑니다. 박탈당해요. 박탈당하는데 맨 마지막 파트로 가볼까요? 국적 재취득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원국적 포기 의무 등을 불이행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했던 자가 그때부터 1년 내에 우리 원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신고주의, 여기 오지문이 많아요. 허가주의 아닙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건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나라 원국적을 1년 내에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국적법하고 그 나라 국적법의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1년 내에 포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쨌든 우리 국적을 줬다가 뺏었는데 그 이후에 1년 내에 실제로 원국적을 포기했다면 이거는 진정한 거다. 이렇게 봐가지고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바로 국적을 돌려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국적 포기 및 재취득 제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요건 두 문자로 우리가 1일신 해서 외웠거든요. 1년 신고주의. 1일신. 예, 1일신은 어떤 뜻입니까?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뜻이죠. 일신, 우일신의 준말이 이제 1일신인데, 그거 이제 좀 이따 이제 스토리 연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란을 보시면, 우리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 국적이 되는 경우는 이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이쪽에서는. 자, 위에 첫 줄 보시면, 만 20세 전에 복수 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후에 복수 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 첫 줄에 그 22세를 20세 이렇게 바꾸거나 위아래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오지를 만들기 때문에 순서대로 자 둘둘이죠. 둘둘이 오른쪽에 보시면 똘똘이 이렇게 이제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두 문자들을 이제 스토리텔링 순서대로 왼쪽에 사모 기출, 오른쪽에 일일신, 그 다음에 똘똘이 연결하면요. 기출 지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접근성이 빠르죠, 그죠? 공부할 때. 예, 그게 이제 사모 기출, 기출 지문을 사모하면, 러브하면, 일일신, 나날이 새로워지고 똘똘이가 되어서 합격한다. 예, 이런 식의 공부 방식. 그리고 나머지 것들 있죠. 왼쪽에 그 인지나 오른쪽에 뭐 귀하의 종류에 따른 이런 것들은 워낙 복잡한 데다가 출제율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 그래서 요번에는 사모기출 일일신 똘똘이. 요게 이제 국적법에서도 출제율이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정도만 이제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적법을 간단하게 이제 개관하면서 최근에 이제 출제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할게요. 자, 치마 보십시오. 자, 국적이란 말은 이 적자가 장부적자예요. 장부적자. 근데 이걸 보통 이제 어떤 소속 이런 걸 표현할 때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 다니다가 나 제적당했어 이런 거예요. 제적당했어. 대학교 명단에서 빠졌어 이 말이거든요. 예.
소속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적이란 말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하는 나라의 어떤 소속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요. 자, 일단 우리 헌법 2조 1항에 가면 이게 중요합니다. 2조 1항. 국민이 되는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걸 줄이면은 자, 국적 법정주의라는 규정인데 앞으로 여러분은 법정주의 같은 말이 법률 유보 또는 같은 말이 법률 위임이죠. 헌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법률로 위임했다는 거예요. 자, 같은 말들인데 이게 나오면은 항상 이제 뭐냐 하면 광범한 입법 형성권을 얘기합니다. 광범한 입법 형성권. 이게 이제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하죠. 예. 저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아주 형성권이 높게 인정되는 이제 범주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적법이라는 법률을 우리 의회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자, 그 법에 지원 보겠습니다, 이제.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잘 형성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헌법 제2조 1항의 국적법정주의 규정에 따르는 이제 높은 형성권.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할 때도 심사기관들은 이제 형성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좀 유연하게 이게 심사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적법정주의 규정에 따를 때 국적법 판례는 위헌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판례 경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판례 시험이거든요. 판례 한두 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를 낱낱이 분석해서 준비할 수는 없고요. 일단 경향으로 묶을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들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럼 국적법 쪽에 관련해서 어떤 판례가 지문에 났다면은 내가 특별히 이렇게 막 찍어서 깊이 있게 준비한 부분 아닌 게 나왔다면은 위헌은 아닐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도 위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셔야 되죠.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봤듯이 이제 부계혈통주의, 구국적법상 아버지 계열의 혈통만 가지고 엄마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는 전혀 묻지도 않고 아버지가 한국인이냐 아닌 것만 가지고 이제 국적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남녀 불평등에서 위헌 나왔어요. 그 두 번째, 자, 요거는 좀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성들이 이제 18세가 되면은 병역준비역에 편입이 되는데, 즉, 나라의 이제 병역 자원으로서 관리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3개월 내에, 즉, 18세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군대 갔다 와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옛날에 이런 일률적인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게 위헌이 나와요. 그래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과 우리 국적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률적인 3개월 내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 주고 함부로 국적 이탈을 못하게 한 이런 내용이 이제 국방의 관철을 위해서 두겠지만 이게 너무 일률적이에요. 너무 일률적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이제 안 가리기 때문에 복수국적자들은 보면은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외국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례가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만 18세 돼가지고 자기 꿈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자, 근데 미국은 출생지주의 국가라 자기 땅에서 태어나면 국적이 바로 주어져요. 혈통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자라가지고 만 18세가 된 아이인데 얘 부모가 한국 출신이에요. 부모들이 이제 유학 왔다가 미국에 유학 왔다가 한국 국적 유지한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났으니까 출생지 국가에서인 미국에서는 시민권이 주어지고 혈통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혈통들이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애를 낳다 보니까 출생과 당시에 우리 국적도 같이 주어지는데 얘하고 부모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걸 관계를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이제 자랐는데 얘는 순전히 지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랐는데 꿈이 이제 미국 군대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병관을 찾아가지고 저 군대 가도 돼요? 이랬더니까 so thanks, so why no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병관이. 그게 좋았죠. 근데 딱 하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아시아 계열인데 혹시 그 이중국적일지 몰라? 그 나라는 어디 국적 부여가 달라가지고 이중국적일지 모르니까 이중국적이면은 그 기밀 분야나 이런 데는 가기 힘드니까 알아봐.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왔어요. 엄마한테 이제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더니 이중국적입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국적 유지한 상태에서 나오셨어요. 뭐 이래가지고 이중 국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니까 부랴부랴 지금 18세 1월 말이니까요. 2개월 시간이 있습니다. 2개월 내에 대한민국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가지고는 10몇 종 정도 되는 그 국적이탈 첨부 서류를 각 관공서를 들러가지고 뗀 다음에 법무장관에게 갖다 바치면은 허가 절차를 기다려 있어야 돼요. 허가를 기다렸다가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포기합니다. 예. 평생 미국인으로 살아가지고 영어밖에 못해요. 한국말도 못하고 실정도 모르는데 관공서 찾아가지고 떼는 것도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과 몇 개월 내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현재가 복수자마다 사정이 다 남다를 텐데 그걸 너무 일률적인 3개월 그 기간, 예, 그 획일적인 기간만으로 규정한 것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위헌 결정 내리고 얼마 전에 국제법이 개정돼서 금방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보충적인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내려가 보죠.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여기 얼마 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요게 지금 출제가 아주 빈번한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주민이 지금 아주 증가하는 추세예요. 대한민국에. 왜냐하면 이 K문화 이런 것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노동하러 왔다가도 와, 대한민국 좋네. 대한민국에 살까?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걸 좀 정제하자 해가지고는 국민선서 및 증서수여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국적회복과 귀화가 공통입니다. 귀화는 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고요. 국적회복은 그 용어가 보여주듯이 우리 국적자였는데 떠났다가 다시 오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그래서 약간 이제 절차가 간이한데 하여튼 공통된 요소로서 이게 이제 미국 시민권제도에서 얼마 전에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시민권 부여 대상자들을 체육관 같은 데 모읍니다. 모아가지고는 자긍심 고양 이래가지고는 뭐 국민선서식 하고 증서 수여하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거든요. 자, 그걸 우리도 좀 갖고 오자. 그래서 도입을 했고, 요게 얼마 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국적 회복에서는 귀화와 달리 도입하고 있다는 식의 공통인데, 둘 다 공통인데 한 군데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오지문 나왔었어요. 자, 다음 일반 귀화. 요게 귀화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일반 귀화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나머지 뭐 간이 귀화니 특별 귀화 이런 것들은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귀화 유형이 일반 귀화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귀화 신청이 폭주래요. 폭주. 일반 귀화 폭주. 그래서 요거는 귀화입니다. 귀화고 일반이에요. 일반 귀화. 그래서 영주 요건. 즉 우리 출국관리법에 가면 F5 제도라고 해서 영주권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따야 됩니다. 영주권 따야지만 일반 귀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요게 이제 최근에 출제율이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까지만 딱 보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사모기출, 일일신, 똘똘이하고 금방 이제 판례 경향, 국제법 판례 경향,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도입된 수입 장치, 예, 이런 것들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또 증거해 볼게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걸로 갑니다. 아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좀 남았어요. 자, 이제 14페이지 쪽에 있는 내용인데,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단계는 아직 멀었고. 자, 보십시오. 국가의 이제 영역을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때 우리 헌법은 이제 영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 판례예요. 자, 영토의 변경에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상정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어떤 사건에서 문제되냐면 한일 어협정 합헌결정에서 이게 다뤄지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된 사건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김영삼 YS 정권 다음에 이제 DJ 김대중 정권이 이제 들어서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게 IMF죠. IMF가 이제 YS 정권에서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DJ 정부가 엄청난 그 부채를 안고, 부채라기보다는 부담을 안고서 이제 정권을 수립하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변 국가들한테 달러 빌려야 됩니다. 차관이라고 하죠. 외환보유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빌려가지고 이제 외환보유고를 채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낄낄낄 하죠. 저것들을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할 텐데 요번에 독도 어젠다를 걸어가지고 빅딜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야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좀 스마트하게 미끄러져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어차피 독도 영유권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분쟁화 돼봤자
일본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장기전이에요. 그렇지만 얘네가 지금 바로 현실적으로 주면은 좋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 조업구역이에요. 독도 근해에 옛날에는 이제 우리 어민들만 이제 그 어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일본 측이 이제 절대 못 들어왔었는데 그 이제 공동 조업 구역을 설정해 주자. 자, 그래서 독도 근해를 자, 공동 조업 구역 또는 공동 어업 구역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에 뭐 일각에서는 뭐 굴욕적인 합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스마트한 합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바로 물어요. 어우, 아리가또 이러면서 막. 네. 그거는 바로 자국민들한테 바로 이익이 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문제죠. 네. 독자적인 어장이었다가 이제 같이 나눠 쓰다 보니까 수입이 반으로 줄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민들이 그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뭐 어선도 사들여주고 이러면서 막 전업도 시키고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위헌제기가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영토권의 침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현재는 그 영토의 변경은 필연적으로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들어가가지고 결론적으로 영토권을 기본권으로 간주합니다. 기본권으로 간주해서 침해를 판단하는데 결론은 어업구역의 설정일 뿐이지 이게 뭐 배타적 경제구역이나 어떤 그 경계를 할당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떤 그 경계를 나누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공동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조성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토권을 기본권으로 보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합헌이 들어졌거든요.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영토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영토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조문은 제3조에 영토조항이 있는데 그 영토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객관적인 경계를 제시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객관적이고 탈개인적인 경계를 제시하는 조항으로부터 개인적 공권 또는 주관적인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어렵다고 봐요. 야, 그래서 3조 자체로부터 자, 이거는 객관적인 다른 말로 하면 탈개인적인 경계규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사례 연습할 때 주관적, 객관적 이런 개념 구분해 봤죠, 그죠? 주관적은 개인적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은 탈개인적이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탈개인적, 어떤 개인의 권리하고는 상관없는 하나의 그 영토 경계를 마련한 것일 뿐이지 이걸 여기서 이제 권리를 도출하기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직접 도출 안 됩니다. 자, 그런데도 어디서 도출하면 인권보장의 원리로부터 도출해요. 인권보장. 예, 입헌주의 국가 하면은 입헌국가의 이념이 뭐예요? 딱 물어보면은 기본권 보장이지 뭐 이거예요. 자유보장, 기본권 보장, 근대 입헌주의 이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인권, 자, 시켜보세요. 영토는 인권의 행사 공간입니다. 기본권의 행사 공간. 그러다 보니 영토가 넓어지면 우리 기본권 행사 범위도 넓어지고 축소되면 그만큼 더 줄어들어요. 지금 아직은 관념적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본권 중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14조에. 자, 우리 공간적 영역이 넓어지면 우리가 거주지를 쫙 만주벌판에도 우리 거주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줄어들면 어때요? 뭐 남한 정도로 줄었다 하면은 북한 지역에도 거주지를 설정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이제 공간적인 개념들의 확장과 축소가 기본권의 행사 범위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본권 보장,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이런 인권 보장과 영토의 변동이 직결된다는 겁니다.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권 보장의 이제 헌법 이념으로부터 이런 권리를 간주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출되는 루트가 3조가 아니라 인권보장 정신, 입헌주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용들 나오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출제율이 높죠. 이거는 한 문제 안에서 오지문으로 쫙 이제 다뤄집니다. 자, 볼게요. 지금 3조의 영토조항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를 3조는 완성국가임을 전제로 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4조가 이게 유신 때 추가되거든요. 사공개헌 때 추가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유발합니다. 분단 국가죠. 통일이란 말 자체가 쪼개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네. 근데 요거는 재헌 때부터 있었고, 요 4조 통일 조항이 이제 유신 때, 사공 때 추가되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공개헌이 나중에 헌정사 공부할 때, 요번에는 일단 밀어놓기로 했지만은, 그 통일개헌입니다. 통일개헌. 그 명분이 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이 북한과 유사한 조직력, 즉 김일성 주체사상에 버금가는 조직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박정희 주체사상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유신헌법이거든요. 예, 독재헌법. 그때 이제 통일이라는 거를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유신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 조항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 네. 어차피 저 한반도 전체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수복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수복해야 된다는 말이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통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조항이 없어도 되는데 괜히 들어와서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남북한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남북한 특수관계론 또는 이중적 지위론 또는 규범조화설이라고 합니다. 3조와 4조를 다 조화롭게 의미를 부여한다 해가지고 규범조화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견해는 3조가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구관이 명관이니까 3조를 우선시하자 이런 견해도 있고, 4조가 쌩쌩하고 신선한 조항이니까 4조를 우선시하자라는 견해도 있고, 두 규정 다 의미 있게 쓰자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통수가 판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규범적인 논리에 따른 접근과 정치적인 논리에 따르는 접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제3조는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조항으로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법 질서의 꼭지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규범 논리, 쉽게 하면 어떤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율하는 이런 법 규범의 법원칙을 담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4조는 뭐냐 하니까, 얘는 대한민국은 전체 한반도를 아우르는 하나의 완성국가인데 어떤 불법 집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억류하고 있으니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가 문제죠.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전쟁으로 까버릴 수 있죠, 우리가 북한을.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력 통일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잘 얼레고 달래가지고 흡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평화 통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방법론 중에 무력 통일보다는 이제 평화 통일 쪽으로 가닥을 잡으라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 통일 정책의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항이지, 이게 어떤 법논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다. 즉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3조에 따를 때 규범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전체로서 이제 1국가입니다. 한 국가 체제인데,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실체가 쪼개져 있는 왕조 체제하고 민주 체제로 쪼개져 있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판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규범적 1국가, 정치적 2실체, 그래가지고 3조와 4조를 조화롭게 다 이해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남기셔도 돼요. 1국가 2실체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국가 2실체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한번 볼게요. 자, 남북한이 지금 현재 유엔에 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국가연맹이에요. 나라끼리 모인 연합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엔에 북한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북한도 국가로 대접을 하고 있어요. 국가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남북한 특수관계론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리가 이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랬지만, 우리 현재가 국가 승인은 상대적이다. 상대설. 그래서 벗어나갑니다. 자, 그래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하고 그 가맹국 상호 간에 국가로 대접해주는 문제는 구별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사일 쏘고 핵 도발하고 이런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금쪽이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걸 정상 국가로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유엔은
이런 이제 금쪽이들도 회의체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얼레고 달래고 해야 될 필요 때문에 어떤 뭐 발언권을 주고 참여권을 주는 거지 그 가맹국들도 국가로 대접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엔 안에서는 어떤 국가 취급을 받겠지만 회의체 안에서는 회의체를 벗어나면은 이건 여전히 반국가 단체, 불법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판례논리고요. 자, 그리고 남북 간에 체결되는 합의서도 법규적인 성격을 부정을 합니다. 법규 부정설. 그래서 이거는 조약이나 정상적인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불법 조직하고 어쨌든 같이 살아가려고 만들어낸 제3의 체계다. 이렇게 봐서 정식의 법규범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약 이런 것들의 성격을 못 갖는다. 조약이 아니다. 요런 이제 결론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3조에 기초한 법이거든요. 3조가 이제 대한민국 영토 전체가 원래 대한민국 건데 불법 집단 북한이 그걸 이제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 집단하고 함부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국가보안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조 평화통일조약에 기초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규범적인 일국가를 전제로 하고 요거는 정치적인 이의실체, 평화통일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런 법이 있는데 요 둘은 전혀 별개의 법체계입니다. 별개. 별개란 말이 기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3조에서 기원하고 즉 규범논리에서 규정하고 하나는 4조 정치논리에서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르다. 여러분 법과 정치가 다르죠. 법과 도덕이 다르죠. 법과 철학이 다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교류법은 4조 정치논리에 기초한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3조 규범논리, 법원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겹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오지원이 뭐가 나오냐면 이 두 법은 특별관계에 있다 하면 틀려요. 이렇게 겹치고 중첩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원이 겹쳐야지 특별하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별개의 귀화나 국적회복 같은 어떤 국적 취득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되느냐 했을 때 필요 없다고 해요. 이분들은 우리나라 땅에 거주하던 주민들인데 어쩔 수 없이 북한 놈들한테 억류당하고 있는 우리 주민이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우리 주민으로서의 대접을 지위를 바로 보장받는 당연히 보장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을 불법 조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요걸 가지고 접근하면 쭉 다 이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헌법 전문 쪽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오늘은 딱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딴 거 보지 말고 요 개념 구분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원리 규범, 국민주권 원리, 민주주의 원리, 원리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평가하는 규범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라는 용어로 평가하는 규범들이 있죠. 사생활의 자유, 뭐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은 기본권, 권리로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공무원 제도, 뭐 정당 제도 해가지고 제도라는 표현을 쓰는 규범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성격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완전 별개다. 구분설입니다. 구분설.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완전 달라요. 원리 규범은 이상적인 신념, 한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담은 규범들을 얘기하거든요. 줄여면 이제 이념이죠. 공동체 이념, 이데올로기. 자, 그런데 권리 규범은 개개인의 삶의 기준을 담고 있는 규범들을 얘기해요. 자, 개인적 삶의 기준. 맞습니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각 개인들에게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하거나 안 하는 걸 보장하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개인들의 인간답게 살아갈 삶의 기준들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권리 규범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규범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나머지를 포섭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만든 전문 용어인데요. 제도라는 용어는 풀어봤자 법제자의 법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제3의 용어를 부여해서 구분하려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도라는 규범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 두 가지도 아닌 나머지, 즉 대한민국의 조직 운영 기준이에요. 통치 조직의 시스템,
예, 뭐 국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요. 이거는 개개인의 우리가 삶과 직결되는 내용들도 아니고 이게 또 뭐 국회는 2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것들이 뭐 이상적인 신념, 뭐 이데올로기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포섭하는 게 제도규범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된다라는 게 밑에 이제 헌재 판례 이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거 보기 전에 여기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판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리 규범으로부터 어떤 권리를 직접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제도 규범으로 평가되는 법조항에서 권리를 직접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는 엄청난 빈출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정리된 걸 읽어보죠. 자, 헌법 전문이 그 원리 규범이에요. 국민주권 원리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원리들이 헌법 전문의 대다수 내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헌법 전문은 원리 규범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전문은 다 뭐 재정 일자니 몇 가지 빼고 나면은 다 그 원리 규범으로 돼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책도 보면 어때요? 뭐 선생님 기본서나 이런 것도 교수님들 기본서도 보면은 그 머리글 전문, 전문 머리글에 뭐 담겨 있어요? 이 책을 만들 때 저술을 할 때 저술의 목표, 이념, 저술의 이념 뭐 이런 것들 막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문에 담기는 것들이 주로 이런 그 본문을 구성하게 되는 배경이나 이념 이런 걸 담기 때문에 원리 규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도 규범으로 평가되는 이런 규범으로부터 보세요.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성은 없다라고 합니다. 성격은 없고 다만 그래도 한정적인 의미에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빼버립니다. 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한정규범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자, 이걸 이제 십자도표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한정규범. 자, 법규범은 법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조직적인 강제력. 전 구성원들을 국가 조직이 나서서 강제하는 힘은 있단 말이죠. 그게 국가기관이나 국민들을 일정한 행위 방향으로 구속하는 행위규범 성격,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틀에 따라서 판단하게 만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 이런 다양한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헌법전문도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 쓸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이제 한정됐다 이 말이 이제 구속력이 한정적이다 이 말이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 규범의 성격은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권리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왜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에서 원리와 권리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부터 권리를 직접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눠주죠. 없는 사랑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자, 요게 출제율이 엄청난 판례 부분이니까 요걸 이해하려면 이 개념부터 하셔야 돼요. 원리, 권리, 제도규범의 의미 차이. 의미가 다르단 말이 서로 직접 관여하고 직접 도출하고 이런 기능을 못 갖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내용들은 요게 답니다. 요게 다기 때문에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 이제 이후에 뭐 대면 첨삭이나 이후 절차가 있으니까 또 절차가 정해진 분들은 또 하루 열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배운 내용들 질문사항들 있고 하면은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그 질문하실 때는 뭐 강의실에서 질문할 거 있습니다 하면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따로 이제 상담실에서 질문, 뭐 질답, 일반 상담도 되고 공부 질문도 되고 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